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제 잠깐 복습을 하면요. 어, 우리가 풀리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빌딩 블락이 되는 거죠. 풀리 컨볼루셔널. 그러니까 모든 레이어를 컨볼루션으로 구성을 해서 입력이 커지면 뭐 출력도 커지게, 입력이 작으면 뭐 출력도 작아지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은 빌딩 블락으로 쓰여 있는데 뭐 세그멘테이션도 그렇고 지그마 디텍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우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OU, MAP 개념을 배웠습니다. MAP는 Mean Average Precision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텍션은 크게 투 스테이지랑 원 스테이지가 되는데 투 스테이지는 리전 프로포저를 해서 각 리전에 대해서 얘가 물체다 아니다 개별 검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 포르프 같은 형태가 뒤에 붙겠죠. 원 스테이지는 그냥 한 번에 쭉 결과를 내는 건데 기본적으로 많은 박스를 내놓게 되죠. 박스가 충분히 많이, 예를 들어서 뭐 SSD 같은 경우는 8,000개, 그리고 지금 욜로 같은 경우는 98개였지만 이제 뭐 욜로 V2, V3 감소도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SSD는 풀리 컨볼루셔널한 웨이로 딱 디자인이 된 거죠. 하지만 욜로는 뒤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붙어서 디자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아래쪽에 있는 이 풀리 커넥티드 이 부분은 이제 풀리 커넥티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이런 것들은 다 컨볼루션 레이어가 되겠죠. 컨볼루션 레이어 이게 이제 VGG 기본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신호를 빼가지고 요게 또 콤보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그거 갖고서 뭐 했다. 그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으로 앵커 박스가 있었죠. 앵커 박스. 표준 박스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 크기가 어느 정도다. 뭐 에스펙트 레이셔가 어느 정도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욜로 V2는 뭐 이제 9,000개의 오브젝트까지 하겠다는데 뭐 욜로 V2의 내용은 이제 9,000개까지 하는 내용이 뒤에 조금 들어가 있긴 하는데요. 뭐 사실 그게 핵심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20개 정도의 클래스에 대해서 욜로 V1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제 뭐 그 계산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클래스를 할 것인가까지 이제 이어지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핵심은 뭐 9,000개가 아니고 20개 정도로 오브젝트 어떻게 더 빠르게 잘 찾을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패스트 RCNN 그다음에 SSD도 이제 보면 뭐 300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512 입력을 받는 게 있겠죠. 그래서 MAP가 이건데 프레임 퍼 레이트 이게 표마다 항상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측정한 하드웨어가 다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로 V2는 프레임 퍼 레이트 측면에서 뭐 더 빠르고 SSD 300과 비교해서 더 빠르고 프리시전도 더 좋다. 욜로 VT가 요 표에서는 이제 최고 좋은 성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416, 416 같은 경우로 하면 뭐 프레임 퍼 세크가 60 프레임 퍼 세크 이 정도면 뭐 쓸 데가 많겠죠. 그래서 이 논문도 이제 한번 보실 만한 논문인 이유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바꿨을 때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각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각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이제 바꾸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표로 잘 정리해 놔서요. 어떤 것들을 내가 추가로 변경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데 괜찮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욜로 같은 경우는 배치놈도 안 들어갔는데 욜로 V2에는 배치놈이 들어간 거죠. 배치놈만 들어가도 성능이 이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배치놈이 뭔지에 대해서 뭐 지금 뭐 깊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제 배치놈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는 기술이죠. 배치놈의 이제 컨셉은 이게 이제 값들이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니까 어떤 신호는 어떻고 뭐 일종의
노멀라이즈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치놈이 왜 잘 되느냐는 뭐 이제 논문을 쓰신 첨예 분은 인터널 코베리언스 시프트 뭐 그런 표현을 갖고서 했는데 뭐 그게 맞다 아니다 뭐 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배치놈 혹은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이 성능을 높여주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욜로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해서 특히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그 출력 값이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제 일정하도록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성능이 향상됐다.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좀 욜로 앞에서 했던 욜로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에 대해서 트레이닝 프리 트레이닝 된 거로 썼는데 막상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그보다 큰 이미지를 쓴 거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나았겠지만 224로 프리 트레이닝 된 것 갖고서 448, 448에 대해서 쓴 거는 사실은 조금 이상한 거죠. 그래서 뭐 448, 448로 완전히 새로 트레이닝 하긴 좀 그렇고 224, 224 원래 임진넷은 이미지가 큰 것도 뭐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448, 448로 파인 튜닝을 했다.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을 갖고서 백본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똑똑하게 만들었더니 벌써 이만큼 성능 향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5, 6 정도 MAP가 상승을 했는데요. 아주 뭐 특별히 크게 바뀐 게 없죠. 뭐가 바뀌었냐 하면 프리 트레이닝 할 때 좀 해상도 높은 거로 하고 그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넣어주고. 그러니까 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동작 안 하는 걸 이걸 넣어서 동작시키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동작하는 걸 만들어야죠. 동작하는 걸 만들고는 그 동작하는 걸 이제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바꿔볼 수 있죠. 뭐 배치놈을 넣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치놈을 빼볼 수도 있고요. 배치놈을 빼서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래서 이런 데이터 셋도 좀 바꿔보고. 그러니까 우선은 동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뭐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걸 조정해서 됐고요. 세 번째가 컨볼루셔널인데요. 현재 이제 욜로 원에서는 뒤에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였던 거죠. 그래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저자도 이게 맞는 방향이다 싶었겠죠. 뭐 이제 풀리 커넥티드 같은 경우 입력 사진에 이런 제한도 너무 크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풀리 컨볼루셔널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뒤에 부분을 컨볼루션 레이어로 바꾼 거죠. 그거 바꾸면서 앵커 박스도 같이 넣어 본 거죠. 앵커 박스를 욜로 원래 건 98개 박스를 했었는데 앵커 박스와 사우전드 풀리 컨볼루션을 써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우선 10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따져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되었든 간 앵커 박스가 있으니까 각각에 5개씩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든 뭐 여기서 지금 이 숫자가 지금 중간 단계니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출력도 많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봤더니 앵커 박스 없이는 MAP가 이랬고 앵커 박스가 있으면 떨어지는데 앵커 박스가 있으면 떨어지네? 라고 얘기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 아주 명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딱 요것만 바꿔가지고는 성능이 좋아진 건 아니죠. 앵커 박스와 이 개념을 넣어서 성능이 바로 좋아진 건 아닌데 뭐 리콜이 넣어지든지 리콜이 나아진 거로 봐가지고 이쪽으로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참 보시면요,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앵커 박스가 여기까지만 되고 안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앵커 박스는 안 쓰나?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앵커 박스에 대해서 새로운 좀 방법을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앵커 박스는 이제 SSD나 이런 데 썼던 그 방법을 똑같이 따라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여기서 이제 앵커 박스와 비슷한 컨셉인데 그거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자, 디멘전 프라이어. 그러니까 대강 내가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서 미리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앵커박스의 기본 아이디어인 거고, 그거를 실현하는 방법 좀 차이가 나지만, 자, 이거를 넣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요, 오브젝트들 박스를 다 알고 있죠. 지금 찾아야 될 물체들. 그거에다가 K-민즈 클러스터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거죠.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 함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거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데이터가 있고 거기 바운딩 박스들이 다 있잖아요. 그라운드 트루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형태의 박스들이 많은지, 그냥 뭐 내가 선언적으로 1대2, 2대1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한번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가지고 박스를 찾아봤더니, 그래서 이제 묶어본 거죠. 그래서 박스 대표적인 거 하나, 뭐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박스가 늘어날수록 뭐 좀 좋더라 이런 거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박스를 5개 쓰겠다. 지금 보시면 저 색깔 있는 박스가 지금 5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앵커로, 뭐 여기서 앵커란 표현은 안 썼지만 앵커 역할로 하는 거로 5개의 박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코코나 VOC 2007에 뭐 박스가 좀 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박스를 5개를 쓴 거죠. 그래서 썼더니 자,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뭐 뉴 네트워크는 아닌데 뭐 네트워크 구조를 바꿨죠. 자, 앵커 박스가 여기서 얘랑 디멘전 프라이어랑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건데, 앵커 박스 쪽으로 이렇게 뭐 프로미싱한 건 알겠는데 나는 앵커 박스 그대로 쓰지 않고 디멘전 프라이어 써서 하겠다. 거고 디멘전 프라이어는 기본적으로 앵커 박스랑 비슷한 컨셉이죠. 요 정도에서 표준 쉐입은 이거다 라고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갖고서 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욜로 이런 거 갖고서 뭔가 좀 변화를 준다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찾는 대상에 에스펙트 레이쇼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바꾸는 게 당연히 맞겠죠. 나의 상황에 맞도록. 생각해보면 아웃풋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이제 13 곱하기 13, 그렇죠? 아웃풋 13 곱하기 13이고, 그 다음에 앵커가 5개. 앵커가 5개. 그 다음에 클래스는 20개. 그 다음에 박스를 나타내 주는데 5개. 그래서 요 정도의 출력이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 다음에 앵커 박스 같은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그거에 그렇다면 프리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고, 이게 이제 옆으로 얼마큼 이동해야 되는지, 스케일 얼마를 바꿔야 되는지 했는데, 그 SSD에서는 기준 크기의 B가 얼마 바뀌어야 되는지로 중심 위치를 조정을 했었는데, 얘는 그냥 절대값이 나오도록 한 거죠.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스케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스케일 같은 경우는 뉴럴 네트워크가 뭐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플러스 2라고 그러면 사실 뭐 9배 정도 되는 거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숫자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비율을 얘기하도록 TW, TH를 뱉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스 이런 것들은 자기 앵커 박스 기준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꽤 일리가 있어요. 이거 뭐 디멘전 프라이어만 넣고 뭐 안 하겠다. 이 두 개가 좀 같은 세트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세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넣었더니 이렇게 큰 또 상승이 있었다. 그러니까 SSD랑 방식은 좀 다르지만
앵커 박스와가 기존으로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오프셋 그걸 얼마큼 바꿔야 되는지를 뉴럴 네트워크 보고로 맞추라고 했더니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앵커 박스는 여기서는 SSD 스타일의 앵커 박스는 확인해서 써서 가능성만 확인하고는 디멘전 프라이어라고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패스스로 해서 뭐 네트워크 구조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는 패스스로 뭐 이런 식의 연결도 해놓죠. 이게 이제 뭐 스킵 커넥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했을 때 성능 향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했더니 성능이 뭐 1 정도 MAP 1이면 크죠. 향상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GG 기반이어다가 그 부분을 좀 바꿔서 네트워크를 좀 더 가볍고 빠르게 자기네들이 튜닝을 해준 거죠. 튜닝을 좀 해줘가지고 성능을 향상을 시켰고요. 이게 이제 다크넷이고 구조인데요. 뭐 전체적인 느낌 봤을 때 이제 VGG넷이랑 뭐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해요. 그러니까 VGG넷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올 거라서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실까? 간단하게 이제 멀티 스케일 해가지고 그 SSD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중간에서 뽑고 중간에서 뽑고 중간에서 뽑고 이래서 여기서 박스 여기서 박스 여기서 박스를 찾는 멀티 스케일 컨셉도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능이 또 향상을 하고요. 그래서 욜로부터 욜로 V2까지 이런 걸 해가지고 성능 향상을 보여준 예고요. 뭐 백본과 백본의 중요성, 데이터셋의 중요성, 그 다음에 앵커 박스 이런 것들에 이제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뭐 보셔도 괜찮은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욜로 V2 뭐 동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뭐 사람은 잘 못 느끼는데 저 화면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정지시켜서 보면 이제 모션 블러가 굉장히 심하죠. 영화도 아마 고화질 영화라도. 그래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뭐 잘 찾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제 동영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찾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계속 박스들이 떠는 거죠. 그래서 욜로 V2까지 나왔고요. 이제 V3는 이제 논문으로 출간된 건 아니고 그냥 뭐 간단하게 자기가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아주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는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이 이제 좀 더 추가가 됐죠. 보면 밑에 제목도 보면 욜로 V3 인크리멘탈 임프루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들어갔고요. 자, 뭐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딩 박스에서 여기서 박스 3개, 앵커 박스를 좀 더 나눠서 각각은 3개씩. 그다음에 이제 뭐 스케일 같은 경우도 고려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박스에 관한 정보 숫자 5개, 클래스에 관한 정보 그리고 박스의 개수 3개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이 나오도록 하는 건데요. 이거를 멀티 스케일 개념을 확실하게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 13 여기서만 했었 7 곱하기 7에서만 했었죠, 맨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13 곱하기 13에서 하고 앵커 박스는 3개.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이쯤 되면 이제 SSD랑 뭐 좀 비슷하죠. 그다음에 2626, 그다음에 5252. 그리고 각각의 앵커 박스, 뭐 앵커 박스라는 표현 안 썼지만 앵커 박스에서 총 1647개의 박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방향으로 이제 수렴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이게 박스가 3개 있고 각 박스에는 박스가 3개가 있고 각 박스에는 2개 정도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각 사이트마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저도 이런 거 보면 SSD랑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혼란스럽긴 하네요. 뭐 당연히 디테일은 엄청 다른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나와서 여기서 예측을 해서 이만큼 예측을 하고 또 중간에 가서 이만큼에서 이만큼 예측을 하고 또 이만큼 예측을 하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커넥션들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저 커넥션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이것도 뭐 좀 실험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런 커넥션들이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왔죠. 뭐 앵커 박스에서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욜로 V1, V2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 따져보면 자, 욜로 V1은 98개의 박스 7 곱하기 7 그리드를 썼고 각각 2박스를 썼고 욜로 V2는 13 곱하기 13 그리드 셀을 썼고 그 다음에 각각의 5개 앵커 박스를 썼는데 욜로 V3는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런 식의 하면 10,000개예요. 그러니까 욜로 V3가 확실히 많은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내뱉는 거죠. 뭐 그게 뭐 성능이 좋아진데 뭐 동일하나 뭐 이렇게 좀 기여를 했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컨피던스인데 욜로 V3 이전에는 소프트맥스를 썼어요. 근데 V3부터는 시그모이드를 쓴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재밌는 변화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프트맥스라는 거는 클래스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합이 1이고 맞는 거에다 1을 몰아주겠다는 거죠. 소프트맥스를 쓰겠다는 거는 지금 내가 저기 뭐 얘가 나오는데 뭐 독, 캣, 뱃, 바나나, 크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서로 배타적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프트맥스를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소프트맥스는 저 중에 하나라는 게 딱 답이 하나라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클래스를 우리가 매길 때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클래스를 매길 때 이게 꼭 배타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예로 나오는 게 우먼 클래스도 있고 펄슨 클래스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이제 클래스가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를 쓰면 이런 배타적인 클래스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속성들을 여러 개를 줘야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게 들어가서 소프트맥스에 들어가서 이 중에 하나 얘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판단해. 너는 펄슨이냐? yes, no. 너는 우먼이냐? yes, 너는 독이냐? yes, no.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즉,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시그모이드가 더 이치에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 부분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뭐 식물, 나무, 뭐 화렵수 이 클래스가 이게 배타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를 처리하려면 소프트맥스는 문제가 있고 시그모이드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 페이퍼를 보시는 것도 뭐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큰 틀에서 다 보신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 원 스테이지는 욜로랑 SSD, 투 스테이지는 패스트 RCNN 보셨는데요.
어, 화면 공유가 잘 안 되네. 이 RFC에는 뭐 아주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비교하고 이럴 때 도움이 돼가 좀 짧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FCN, 그러니까 리전 베이스드 풀리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게 이제 왜 그 이제 패스터 RCN은 패스터에도 불구하고 느리죠. 왜 느릴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그래서 각 프로포저에 대해서 뭔가 CNN을 갖고서 클래스가 뭔지 영역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뭐 빨간색 친 단어만 보셔도 되는데요. 이게 리전 단위의 서브 네트워크에 수백 번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컨셉 하에서는 빠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리전 단위에다 어떤 일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리전 단위에 적용한 일이 코스틀리하다면 이걸 수백 번 해야 되는 게 빨리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백 번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바뀔 수 없는 일인 거고 이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에서는 저거를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컨셉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왜 불가능할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왜 이거를 상당히 시도를 해봤겠죠. 저 부분이 속도의 병목이니까 아래쪽을 좀 빠방하게 만들어서 아래쪽을 좀 큰 뉴럴 한 번만 부를 거니까요. 아래쪽 네트워크를 좀 더 부담을 주고 그다음에 윗부분을 경량화시켜서 이거를 처리하도록 빨리 처리할 수도 수백 번 호출된 윗부분을 경량화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도를 당연히 했겠죠.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안 됐을까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제 사실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얘기고 앞으로도 꼭 디텍션이 아니라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결국 뭐냐 하면 트랜스레이션 인베리언스에 대한 얘기죠. 트랜스레이션 인베리언스. 인베리언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하면 조금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는 그냥 똑같은 거죠. 트랜스레이션 하면 당연히 인풋이 변하죠. 그런데 인베리언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어떤 뉘앙스냐 하면 본질적인 게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변하지만 본질적인 게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안에 무언가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고양이 이미지가 있어요. 고양이 이미지를 5픽셀 옆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여전히 고양이 이미지인 거죠. 클래스 레이블에 대해서는 인베리언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5픽셀 옆으로 이동시켰다 하더라도 레이블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클래스 인베리언스죠. 반면에 제가 5픽셀 이미지를 옆으로 이동시켰다면 바운딩 박스는 5픽셀 옆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그레션에서 바운딩 박스를 찾는 거랑 그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물체의 레이블 찾는 거랑이 하나는 트랜스 베리언스해야 되는 거죠. 트랜스레이션이 발생하면 따라서 이동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트랜스레이션이 인풋이 발생을 해도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 하나 보고서
100번 보고서 야 너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인베리언스 하고 디텍션 할 때는 베리언스 해야 돼. 베리언트 해야 돼. 이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이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네트워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를 처리해야 되는 다른 챌린지가 있는 하나는 인베리언스를 달성해야 되고 하나는 베리언스를 달성해야 되는 그 챌린지를 간단한 거로는 달성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는 포지션 센시티브 스코어 맵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입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나 이런 거보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랜스 인베리언스, 트랜스 베리언스 이런 개념들인 거죠. 내가 어떤 건 입력이 좀 시프트하면 출력이 바뀌어야 되는 태스크가 있고 어떤 건 입력이 좀 시프트하면 출력은 그대로 해야 되는 태스크가 있는 거죠. 그걸 동시에 두 개를 잘해라. 그럼 네트워크가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떤 걸 잘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아이디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건 이제 인베리언스, 베리언스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게 원래 고양이였으면 트랜스레이션이 발생해도 고양이여야 된다. 하지만 이런 게 계속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도록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이 인베리언스, 트랜스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기 딱 쉬운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구조가 이 구조인데요. 이제 이 구조 그림만 이제 아이디어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해가 아주 쉽진 않습니다.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이제 컨볼루션에서 이제 피처 맵을 만드는 거고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가 있어서 리전 프로포절에서 뭐 ROI를 이거서 뭐 문제가 있다 아니다 판단을 하는 건데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앞쪽 부분을 봤을 때는 왼쪽 부분을 봤을 때는 기존하고 이제 별로 차이가 없죠. 이제 오른쪽 부분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ROI에 대해서 그거를 뽑아와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넣어서 뭐 아니면 컨볼루션 레이어에 넣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풀링만 해서 보팅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머리를 썼냐 하면 탑 레프트 탑 센터. 그러니까 레이블도 이게 트랜스레이션을 바뀌도록 만든 거죠. 레이블이 트랜스레이션을 바뀌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면 나는 고양이 위에 있어. 나는 개 위에 있어. 이래서는 트랜스레이션에 대해서 바뀌도록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는 고양이 바운딩 박스의 왼쪽 위야. 나는 고양이 바운딩 박스의 탑 센터야. 나는 고양이 바운딩 박스의 바텀 라이트야. 그러니까 이 클래스긴 한데 위치 정보까지 갖고 있는 클래스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나는 고양이 위에 픽셀이야 이런 거였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치에 대해서 나는 고양이 바운딩 박스의 왼쪽이야. 난 고양이 바운딩 박스의 오른쪽이야. 이런 것 같도록 뱉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은 트랜스레이션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레이블을 줘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 뉴럴 네트워크 전체가 트랜스레이션에 베리언트하게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번에 수행해도 굉장히 동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 상반된 일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 그걸 보증해 주는 네트워크가 커져야 되는데 아래쪽 부분이 하나의 챌린지에 대해서 트랜스 베리언트한 그 챌린지에 대해서 동작하도록 트레이닝이 됐다면 그냥 뒷부분이 굉장히 간단해도 되겠죠. 좀 뭐 이것보다 네트워크 하나 붙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이 부분이 간단해지는 거죠. 수백 번 호출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간략화가 됩니다. 이제 그게 이 RFCN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죠. 뒷부분이 굉장히 간략화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풀링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그러니까 보면 나는 이게 이제 C 플러스 1이라고 C 플러스 1이 이제 클래스의 개수죠. 그러니까 나는 각 클래스별로 나는 고양이의 왼쪽이야, 나는 개의 왼쪽이야, 나는 뭐의 왼쪽이야. 그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양이 부분만 뽑아오고
개 부분만 그러니까 왼쪽 위부분만 다 뽑아오고 뭐 왼쪽 중간 부분만 다 뽑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뽑아오는 거죠. 그래서 pulling is only performed on one of the key square maps.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걸 만드는 데 있어서 색깔별로 가져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색깔별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채널에 대해서 풀링을 한 게 아니라 노란색은 노란색, 녹색은 녹색, 뭐 파란색은 파란색. 그래서 이거를 각 클래스별로 하게 되면 얘 진짜 구물체가 있으려면 얘는 만약에 여기 고양이가 있다면 나는 고양이 왼쪽 위야, 나는 고양이 위야, 나는 고양이 오른쪽 위야, 나는 고양이 왼쪽이야, 나는 고양이 중앙이야.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자, 리전 프로포절에서 이렇게 오면 그거 갖고서 판단해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가 리전 트랜스레이션 베리언트하게 비슷하게 베리언트 될 수 있도록 전체 네트워크가 피처가 트레이닝 됐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굉장히 가벼운 구조로 처리해도 된다. 따라서 수백 번 호출해야 되는 뒷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준다. 이게 RFCN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거의 뭐 철학적인 수준으로 토론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입력이 바뀌었을 때 고양이 입력이 자꾸 뭐 위로 바뀌어 계속 똑같은 값만 내는 게 맞냐라는 거죠. 뭐 그게 맞는 애플리케이션도 있는데 이게 고양이가 좀 이동했으면 고양이 옆으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무조건 고양이다 하는 게 맞는지 이퀴벌런스냐 뭐 인베리언스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죠. 아무튼 뭐 그런 것들에 뭐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뭐 재밌는 페이퍼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샘플을 한 게 여기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 각각 색깔별로.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전체적 이해도가 높으신 거고 뭐 이 그림을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제 사람 채널을 태고요. 왼쪽 위에 나는 사람 위에 왼쪽이냐라고 했을 때 얘는 yes라고 세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 왼쪽. 너는 사람의 위쪽이냐? 얘도 yes라고 얘기하는 거. 너는 사람의 오른쪽이냐? yes 오른쪽이라고 해서 하는 거. 사람의 왼쪽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의 거기가 맞냐라고 위치가 맞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를 다 샘플링해서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다 풀링해서 모아가지고 단순히 이 값을 평균 내는 것만으로도 클래시피케이션이 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운딩 박스 찾는 거랑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결과 나오는 거랑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일체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박스가 옆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너는 사람의 왼쪽 위냐? 아니요. 뭐 사람의 위냐? 이건 뭐 이해가 나왔네요. 이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들이 많은 거죠.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사실 이 사진만 딱 넣어주고서 이 사진만 딱 넣어주고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 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디텍션 관점에서는 그냥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왼쪽에서 제대로 찾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다 풀링해서 더하면 아니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RFCN 같은 경우는 리전 베이스드 프리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에서 개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러 번 호출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경량화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풀링만 썼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붙어서 쓰는 경우도 많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경량화될 수 있는 건 확실하죠. 자, 그래서 RFCN을 봤습니다.
뭐 이 수많은 개념들과 어려운 얘기들이 쏟아지는데요. 뭐 한 번에 다 아시는 거는 뭐 힘든 일이고요. 이게 뭐 진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거에 평생 이걸 직업으로 하고 최고 연구자들이 이게 그 1년, 2년 이렇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놓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선은 뭐 개념 정도 한번 소개를 받으시면 나중에 뭐 논문이나 뭘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 스테이지 패스트 RCN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면 좀 뒷부분에 불락에 부담을 줄일 것인가, 수백 번 호출되는 그거에 대해 불락을 줄일까 해서 RFCN이란 컨셉이 나왔는데, 그 컨셉의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동기는 이게 디텍션에서 박스 찾는 거랑 클래스 하는 거랑 이게 좀 업무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찾는 쪽의 업무를 좀 변경해서 트랜스레이션에 대해서 변하도록 하면 서로 궁합이 맞아가지고 네트워크 부담이 줄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로 설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건 FPN.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FPN이 뭐 디텍션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인스턴스 세그멘트, 뭐 특히 마스크 RC는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구조의 아이디어는 뭐 어디에만 쓸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관련된 것들 많이 쓰이는데요. FPN,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의 이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보도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피처 맵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건 거죠. 자, 이 그림이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시면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본인 스스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SSD 같은 건 어떤 스타일이냐? 뭐 VGG일 수도 있고 인셉션일 수도 있고 레지넷일 수도 있고 뉴럴 네트워크, 클래시피케이션 뉴럴 네트워크 좋은 거로 피처 맵을 만든 거죠. 그 피처 맵에 만들어진 피처로 각 사이트에 있는 피처로 컨볼루션 레이어에 넣어서 박스와 클래시피케이션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SSD 욜로 뒤에 부분들이 사용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큰 피처 맵을 만들고 그 피처 맵을 각 사이트별로 어디다 넣어서, 뭐 사실 뭐 이게 컨볼루션 방식으로 되니까 그걸 뭐 굳이 잘라서 넣는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걸 갖고서 이게 한다. 이게 이제 SSD 방식이 되는 거고요. 자, 패스트 RCN 방식은 이제 피처 맵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프로포저를 만들고 그 프로포저에 맞도록 피처 맵을 잘라서 그걸 다시 클래시파이에 넣어서 구별을 하는 거죠. 이게 패스트 RCN의 구조인 거고요. B랑 C랑 엄청 비슷하게 보이죠. 예, B랑 C랑 엄청 비슷하게 보이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B랑 C랑 뒷부분의 부담이 확 다르죠. RFCN은 이 클래스가 트랜스레이션에 대해서 베리안트로 하도록 디자인함으로써 뒷부분의 부담을 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의 차이, B와 C는 투 스테이지지만 C는 뭐 두 번째 스테이지 된 부담이 꽤 줄어 있죠. A는 원 스테이지인 거고, 뭐 이렇게 잘라내서 처리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그냥 다 처리를 하는 거니까 뭐 한 번에 페이스로 지나가는 거고요. 뭐 비슷한 그림을 이제 다시 표현하는 건데, 패스트 RCN에는 이런 그림들을 이제 잘 보시고 그러시면 이제 사실 다 계속 까먹죠. 저 같은 경우도 자꾸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거 한번 잘 봐두면 잊었을 때 그림 한번 보면 좀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요. 자, 보시면 패스트 RCN 같은 경우는 여기서 리전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이거를 풀링해서 이제 뭐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찾는 거죠. RFCN은 똑같은데 뒷부분이 엄청 단순화된 거죠. 그러니까 A랑 B는 투 스테이지라는 것 같은데 엄청 단순화된 거죠.
그 다음에 SSD랑 욜로 V3는 딱 봤을 때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원 패스로 진행이 되는 거고 뭐 백본이야 뭐 사실 뭐 다르긴 하지만 백본이야 서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피처 맵 앵커별로 뭐 피처 맵. 근데 이제 가만 보시면 차이가 여기 부분에 있죠. 그러니까 SSD는 소프트맥스를 썼죠.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만 처리하도록 하는 건데 욜로 V3는 시그모이드 여러 개의 클래스가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림 하나에 화질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 그림 하나에 디텍터 어떤 메이저한 디텍터들의 어떤 요약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제 이 그림을 보고서 이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이 중요 디텍터들, 중요 족보들이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뭐 제 좁은 생각으로는 이제 뭐 더 추가 하나 정도 더 있긴 하거든요. 이제 뭐 이제 앞으로 오늘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정도 더 추가된 컨셉이 있는 거 말고 이제 디텍터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뭐 새로운 게 계속 쏟아지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포인트 베이스드로 하는 방법 이제 하실 그거 하나 남았고요. 그건 좀 신선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논문이냐 하면 야 이건 다 너무 쏟아져 나오고 다 100번도 다르고 데이터셋도 다르고 열로 우리 V2 할 때 데이터셋과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성능이 꽤 차이가 났죠. 이게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아키텍처 때문인지 뭐 밑에 보면 이제 메타 아키텍처라고 했죠. 아키텍처 때문인지 아니면 백본 때문인지 여기서 말하는 메타 아키텍처는 이게 SSD 구조냐 뭐 패스트하시는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백본 때문인지 아니면 데이터셋 때문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된 적이 없는 거죠. 동일선상에 비교가 더라. 그래서 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논문인데 이제 100번도 통일시키고 그러니까 그 메타 아키텍처 이제 패스트 RCN 방법인지 RFCN 방법인지 SSD 방법인지 욜로는 빠졌네요. 욜로랑 SSD랑 굉장히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MAP 그다음에 이제 수행 시간 GPU 타임이니까 사실 이제 또 기계마다 시간이 또 다르니까 뭐 GPU로 했는데 보시면 이제 이 선에 닿을수록 좋은 거죠. 물론 뭐 시간과 MAP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 있다고 봤을 때 보셨을 때 GPU 타임이 좀 많은 상황에서 성능이 좋은 거는 동그라미 패스트 RCN 계열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계속 바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패스트 RCN 계열이 가장 성능이 좋다. 느리지만 그다음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서는 SSD 계열이 성능이 좋다. 시간 제약이 타이트한 거죠. 이쪽 보시면 그렇죠. 이쪽에 보면 SSD, 이쪽에 보면 패스트 RCN, 이쪽도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범위에 의해서 넓은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SSD가 성능이 그러니까 패스트 RCN이 성능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그쪽에서는 SSD가 괜찮다. 안타깝지만 RFCN은 조금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거죠. RFC는 좀 애매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요 정도고 보시고 이제 상황을 보시고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욜로 쓰시는데 욜로랑 SSD랑 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 요쪽에 왼쪽 아래쪽에 집중해서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피처 피라미드 얘기인데 이제 이거는 디텍션뿐만 아니라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떤 물체를 잘 찾는다라는 거는 특히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잘한다는 거는 결국은 로컬한 것과 글로벌한 거를 둘 다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뭐 고래가 있는데 고래 마스크를 잘 따려면 그 디테일한 것도 봐야 되지만 멀리서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 고래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트레이닝해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해서 뭐 쓸 때 이 구조가 여러 레벨에서 멀리서 가까이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골고루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자세히도 보고 멀리도 보냐. 숲도 보고 나무도 보냐. 전혀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사실 뭐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논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그림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이해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고서 이 그림이 뭘 의도해서 그린 거다. 지금 이 네트워크는 어느 철학을 기본으로 했다라는 건데, 이제 A 방식은 뭐냐면요. 자, 입력이 있잖아요. 어떤 큰 오브젝트도 있고 작은 오브젝트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큰 오브젝트도 잘 찾고 작은 오브젝트도 잘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오브젝트도 잘 찾고 작은 오브젝트도 잘 찾으려면 작게도 봐야 되고 크게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까이서도 봐야 되고 멀리서도 봐야 되는 거죠. 하나의 스케일만 봐가지고는 그걸 찾는 게 제한이 있겠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가 뭐 무조건 만능은 아니라서 큰 것도 잘 찾고 작은 것도 잘 찾아라 그러면 좀 잘 못 찾을 일이 태반인 거죠. 그래서 A 방식은 그림에서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작은 사진에서도 찾아봐라, 큰 사진에서 찾아봐라, 같은 사진을 여러 개의 스케일에 대해서 다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디텍터는 뭐 특정 스케일만 잘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 위에서 찾으면 이미지상에서는 굉장히 큰 걸 찾은 거고 여기서 찾으면 이미지상에서 굉장히 작은 걸 찾은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가까이서부터 멀리까지 막 이렇게 있을 때 그 이미지를 여러 스케일로 리사이즈해서 각각에 대해서 사람을 찾은다면 뭐 여러 스케일의 사람들을 다 찾겠죠. 그런 컨셉입니다. 근데 뭐 이 방법은 실제로 뭐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 쓰는 게 좀 바보스럽죠.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찾길 바라는 이미지 리사이즈 찾고 찾고 또 찾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논문으로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로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능은 하지만 뭐 그렇게 저도 뭐 논문이나 이런 거로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자, B 방법. 계속 다운 샘플링해서 가서 맨 마지막에 가서 그냥 다 잘 찾아봐라. 요 B 컨셉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로는 욜로 V1하고 비슷한 거죠. 피처 맵을 쫙 쌓아 올렸다 맨 끝에 프리 커넥트에서 뭐 작고 큰 거 뭐 가릴 거 없이 다 한 번에 찾아. 이건 거죠. 그래서 B는 욜로 V1 컨셉이 되겠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나온 피처맵 각각에 대해서 찾는 거니까 C는 SSD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A는 뭐 가능하긴 한데 뭐 이렇게 많이 쓰는 컨셉은 아니고 B는 욜로 컨셉, 그다음에 C는 SSD 컨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D는 뭐냐? D가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자, 내가 가까운 것도 보고 멀리도 봐야지만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아래쪽에서 이걸 디테일한 걸 보는데 이 디테일한 건 잘 모르고 이 디테일한 게 중요하긴 하더라도 전체 맥락을 주면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큰 거에 대한 정보도 밑에 거를 보는데 참고하자라는 컨셉인 거죠. 그래서 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요즘에는 뭐 똑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멀티 레졸루션 방법인데요. 이게 작은 이미지로 하고 큰 이미지로 하고 더 큰 거로 하고 각 다 예측하겠다는 1번 컨셉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욜로처럼 그냥 피처맵 하나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맨 끝에 가서 큰 거 작은 거 한꺼번에 예측하겠다. 욜로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 피처맵, 요 피처맵, 요 피처맵 각각의 피처맵에 대해서
밑에는 작은 거, 위에는 큰 물체들. 그러니까 요 이미지상으로는 이제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요 피처맵상으로는 크진 않지만 이제 이미지 상태에서 크다는 말씀이죠. 그걸 찾는 SSD 컨셉이 되겠고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게 여러분이 어떤 물체의 마스크를 딴다. 그랬을 때 마스크를 잘 딴다고 그랬을 때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멀리서 봤다, 가까이서 봤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가까이서만 보고서 마스크 잘 딸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가까이서 봤을 때 헷갈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 멀리서 보다가 또 가까이서 보다. 그것처럼 뭐를 제대로 하려면 가까이서 있는 정보도 있고 멀리서 있는 정보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가 흘러가는 게 올바른 구조라는 거고요. 그런 올바른 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더하거나 컨캐트네이션 시켜야 되는데 더하거나 컨캐트네이션 시키려면 사이즈가 같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윗사이트가. 그래서 윗사이트가 같도록 하기 위해서 2배를 확대해 주는 거고요. 위에서 내려올 때는 옆에서는 뭐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정보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뭐 정보를 바꿔주는 게 원바이원 컨볼루션인 거죠. 채널 수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정보 아래 있는 정보를 합친다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구현은 위에 거는 2배 해주고 왼쪽 거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죠. 어떤 정보의 표현법을 좀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금 레지넷 101 기준으로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참고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쓰시는,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RCNN이 이렇게 돼 있죠. 마스크 RCNN은 디텍션 끄트머리 할 거죠. 근데 세그멘테이션 하고 하겠네요. 아무튼 거기서 마스크 RCN에서 사용되는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지넷 100원이 101이 있으면 여기서 피점에 뽑아내고 중간에 있는 걸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거죠.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고 걔들을 채널 수 같은 걸 이제 통일을 하는 거죠. 채널 수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리사이즈해서 더해주고 이 결과를 리사이즈해서 더해주고 이 결과를 리사이즈해서 더해주고 이 결과를 리사이즈해서 더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제 채널의 윗사이트랑 채널 수까지 표시해서 뭐 좀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름까지 표시해서 좀 알아보기 힘들 수 있는데 기본 컨셉은 명확하죠. 뭐냐 하면 이거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이걸 코드로 구현해야 한다 그러면 뭐 레지넷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레지넷의 중간 것들을 뽑아가지고 중간 것들을 신호를 뽑아서 중간 신호를 뽑아서 그것들을 위에 거 리사이즈해서 아래쪽에 더하고 그거 결과를 리사이즈해서 아래쪽에 더하고 그걸 리사이즈해서 위쪽에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멀리서 본 거와 가까이서 본 정보가 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피처 맵으로 쓰게 되면 성능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래프 그림을 보면요. 이거는 제가 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중간에 보면 하나 뽑고 요걸 이제 뽑은 거죠. 그다음에 또 가다가 또 뽑고 이걸 뽑은 거죠. 그다음에 또 뽑고 그러니까 계속 뽑는 거죠. 이거 뽑고 또 뽑고 뽑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여기서 하나에서 요거는 여기에 대응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자 뽑은 것들을 업샘플링하고 뽑은 거랑 더해서 결과 하나 만들고 또 업샘플링하고 그다음에 뽑은 거랑 합쳐서 결과 만들고 또 뽑고 업샘플링한 거랑 뽑은 거랑 합쳐서 결과 만들고 이게 이제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뉴럴 네트워크가 있으면 중간에 결과를 뽑아서 요 오른쪽 그림을 달성하는 거고요. 이걸 뭐 이제 구체적으로 레이어 뭐에서 뽑았는지 보면 요 맥스 풀링에서 뽑은 거랑 요 밑에 거 더해서 이거 만들고 밑에 거 더하고. 그러니까 저 그림을 아주 충실하게 코드로 쓴 거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할 FPN이 앞으로 보게 될 마스크 RCNN의 100번이고요. 뭐 마스크 RCNN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거는 FPN,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피처 맵이 가까이서도 봐야 되고 멀리서도 봐야 되고, 그러려면 이 정보들을 섞어야 되는데 이 정보를 섞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의 상위 레이어가 뱉은 텐서랑 하위 레이어가 뱉은 텐서랑 섞어줘야 되는데, 그걸 섞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거를 구현하는 예시인 거죠. 구현한 예시. 레즈넷 100-101에 대해서 구현한 예시인 거고요. 뒤에 있는 숫자들은 그거 하기에 들어간 필터 사이즈나 파라미터 숫자를 제가 표시한 건데요. 뭐 관심 있으면 왜 이렇게 숫자가 되는지,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수식인데 파라미터 숫자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